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내란의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키워내야 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의 가치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뢰받는 시장, 안전한 일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총리님과 장관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답변석으로 나옵니다. 질문하는 의원과 또 서로 인사했습니다. 네, 총리님.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화가 그런데요. 총리님께서는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석 총리. 사실은 내란 이후에 얼어붙었던 국민의 어떤 경제 심리와 함께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해서 특히 최근에는 최대치를 기록하는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서 최근에 한국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국은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지배구조 개혁을 이재명 정부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내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과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노조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산재 예방 대책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도 좋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런 투자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는 평가를 저도 최근에 거래소를 방문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코스피 5천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기업 옥죄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올해 4월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금쯤 1700이나 1800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틀 전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장중 최고가 3457.61을 찍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죠? 자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상법, 노조법 그리고 산재 예방 대책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한다, 투자자가 다 떠난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배 의원의 네, 일단 질문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챗GPT를 사용해서 각국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다 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을 하시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국가부도 위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접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 하고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라는 것은 CDS 프리미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시기에만 40bp대 넘게 치솟았다가 현재는 연중 최저치인 17bp대로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비해서 국가 부도의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경제에 도움은 못 줄 망정 거짓말로 경제의 발목을 잡았어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민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언이나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홍배 의원의 질문. 결국은 기대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기대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멘텀은 상법 개정이었는데요. 최근에 개정된 상법은 윤석열 정부도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바꾸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은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재임 2년 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코스피가 24% 넘게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재임 기간 코스피 그렇다고 추이 봅니다. 비교입니다. 네, 이번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개혁으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말씀하신 기대감입니다. 한 해외 투자자는 저에게 코스피 5천이 아니라 1만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 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후속 개혁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5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음 지으며 대답하는 이런 총리.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은 사실 지배구조와 세제 개편 같은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리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K-팝과 같은 문화 콘텐츠 그리고 노동 안전과 같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총리님, 저는 이렇게 경제, 사회 그리고 금융과 문화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경제부총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정부 내 자본시장 개혁 TF를 구성해서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 타워를 맡아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관성 있는 자본시장 개혁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나라, 강력한 문화 콘텐츠를 가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선장 역할을 총리께서 직접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맡으실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전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부처가 당연히 그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총리로서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실 내에 그런 일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TF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박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조금 더 취지가 넓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냐, 누구냐 이런 것들을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이유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상법 개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노동부 장관님. 의원의 네. 두 번째 질문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답변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입니다.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청부 입법이다. 강성노조를 위한 법이다. 무제한 파업을 허용하는 법이다. 장관님 그렇습니까? 노랑 봉투법에 동의하기 관한 어렵습니다. 왜곡 자료입니다. 아니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사업장 전면 점거, 폭력 행위까지 모두 무조건 면책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내라는 괜찮고 파업은 불법입니까? 헌법을 짓밟은 정당이 감히 불법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부도 불법 용인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손배가 압류는 그간 노사 간의 대화를 끊고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투자도 또 혁신도 불가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산업평화 촉진법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란봉투법은 2009년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벌어졌던 정리해고를 둘러싼 극한 대립, 그리고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의 고통을 어느 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요.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이러한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도 국민의힘과 일부 경제단체의 과도한 왜곡 단호히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나 또 야당 의원님들이 과도하게 김영훈 우려하시는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성실히 말씀드리고 시행 시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TF를 통해서 잘 경청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박홍배 의원. 교섭 주체가 불명확해져서 한국을 떠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떠났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궁금해하는 것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장관님, 노동권 보장이야말로 한국을 신뢰받는 투자처로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한 EU FTA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즉 ILO 기준을 비준할 것을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을 만큼 특히 유럽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네, 시행까지 아직 반년이 남았는데 벌써 산업 박홍배 현장이 대혼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 노사 분규 상황 중에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현대자동차도 타결이 되었고 현대중공업도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단협 과정입니다. 네. 최근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고 요구한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건 그게 아니고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눈에 박홍배 보이는 의원. 약간의 혼란은 혼란이 아니라 그간 오랫동안 미루어져 왔던 정당한 권리 회복의 과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한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서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네, 장관.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후속 조치입니다. 노사가 참고할 매뉴얼과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고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키냐가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장 지원 TF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재계는 물론 또 재계는 물론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들어가서 교섭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일부에서는 민요총 강성노조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본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지배할 수 있는 원천과 교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만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 노동자의 90% 이상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라 비노조원이시죠? 안타깝게도 300인 미만, 대부분 하청, 300인도 중견기업에 김영훈 들어갑니다. 장관. 300인 미만 노조 조직률은 5%에 불과하고 100인 미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1%, 대부분 하청 노조라고 할 수 있는 30 미만에는 노조 조직률이 0.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 1년 12달 이 하청 노조와 교섭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법 시행 준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세상의 어느 나라가 불법을 면책해 주느냐는 식의 왜곡과 공포 조장에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도록 장관께서라도 방송에 자주 나가셔서 이 법의 진짜 취지 그리고 효과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정부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영훈 저는 장관님 끝으로 답변.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와 협력해서 현장 지침을 마련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제정된 노조법 2.3조 개정,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의 큰 임금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격차 해소법이고 실질적 지배력 가진 하청 노동자에게 자신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을 하게 하는 교섭 촉진법입니다. 끝으로
모든 중대재, 대부분의 중대재는 지금 하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과 원청이 교섭하게 된다면 중대재도 줄일 수 있는 중대재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네,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박홍배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관님. 기후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네, 해당 업무가 환경부로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성환 뭐 환경으로 환경부 온다기보다는 대선 때 공약으로 환경부에 있는 기후 총괄 파트와 또 산업부에 있는 에너지 파트를 결합해서 기후 에너지부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고요. 다만 그것을 독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처와 합해서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역시 이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석탄과 가스와 같은 이 화석 연료를 빨리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독립할 거냐 환경부랑 함께 할 거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처 명칭에서부터 아직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박홍배 기후 의원. 에너지 환경부 이게 유력하다 보니까 환경부 고유 업무가 기후 에너지 업무에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부 관련 업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발표된 폐원단 재활용 시범 사업 들어보셨죠? 네. 네, 장관님께서는 청문회 때 OECD와 EU처럼 재활용 정의에서 소각은 빼고 물질 재활용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아직 그 정책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드립니다. 네, 김성환 장관. 국민은 매일 페트병과 종이, 비닐 등을 박홍배 아주 의원. 성실하게 분리수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시멘트 소성로와 또 소각 굴뚝으로 사라진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이나 SRF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께서는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서 수십 년째 건강 피해 그리고 생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급적이면 물질을 재활용하는 게 우선이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열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물질을 재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김성환 것은 장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니 박홍배 다행이라는 의원.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재활용의 정의는 다시 쓰는 것이죠. 하지만 소각은 정반대입니다. EU 그리고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태우는 것을 재활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둘을 섞어서 쓰고 있고 소위 말씀하신 열적 재활용이란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 태우는 걸 우리나라만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는 눈속임이나 또는 그린 워싱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성껏 분리수거한 쓰레기가 결국 소각된다면 재활용 통계도 순환 경제도 또 탄소 중립도 모두 공허해집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이고 그 신뢰는 투명한 제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대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은 물질이 다시 쓰이는 것, 이 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 시멘트를 만드는 소속로의 원료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계속 쓰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처럼 시멘트도 결국은 이제 이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열도 가급적이면 근데 이제 그린 수소로 한다든지 해서 이 소속로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입니다. 이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발언석을 중앙을 향해 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경제에는 신뢰를, 노동에는 안전을, 환경에는 정의로운 순환을 세워야 합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노력이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정치의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공정이 특권이 되지 않도록 안전이 비용으로 취급.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의 시간이 1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총 11분의 의원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홍배 의원의 질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